죄송하지만 어머님, 더 이상 저희 애한테 정 주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사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3년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손주를 돌봐준 제게 돌아온 건 감사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비수처럼 꽂히는 한마디였죠. 질척거리면 서로 곤란해집니다. 이제 우리끼리 살 거니까 연락 좀 자제해 주세요.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소나기에 힘이 쭉 빠지면서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질척거린다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위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독립을 선언하더니 이제는 마치 제가 성가신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민이가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아야 해요. 저와 와이프가 진짜 가족이고 어머님은 그냥 도와주신 분이니까요.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새벽부터 일어나 챙긴 밥, 아플 때 밤새 간호한 시간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제 삶의 전부였는데 그게 전부 질척거림이었다는 건가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사위의 진짜 계획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서운 할머니가 될 수 있는지도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이 되었을 때예요. 처음엔 정말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죠.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이렇게 공허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TV를 봐도 옆에서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없으니 집안이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딸아이는 몇 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친사위와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했는데 사실 그 남자가 술버릇이 나빴거든요.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딸은 용기를 내서 새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1년 전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을 했죠. 새 사위는 첫인상이 괜찮았어요. 키도 크고 말도 예의 바르게 했거든요. 처음 인사를 나눌 때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지민이도 제 친자식처럼 잘 키우겠습니다. 말하는 걸 듣고 속으로 안도했어요. 그래, 이 사람이라면 딸아이와 손주를 잘 챙겨주겠구나 싶었죠. 재혼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지민이 좀 봐줄 수 있어? 나 이번에 직장 다니기로 했거든. 딸은 그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집에서 지민이를 돌봤는데 새 사위도 회사를 다니니 맞벌이를 해야 생활이 안정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러겠다고 했죠. 그래, 당연하지. 걱정하지 말고 너 일 열심히 해. 사실 속마음은 달랐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손주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선물 같았어요. 그 애가 있으면 집안에 생기가 돌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니까요. 그렇게 지민이를 매일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딸이 지민이를 데려다 주면 저는 아침밥을 먹이고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냈어요. 오후에는 버스에서 내리는 지민이를 데리고 와서 간식을 주고 함께 놀아주고 저녁을 먹였죠. 딸과 사위가 퇴근하면 그때 지민이를 데려갔어요. 처음엔 지민이가 좀 낯을 가렸어요. 재혼 가정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거든요. 새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지민아, 할머니랑 오늘 뭐 할까? 공원 갈까? 응, 그네 타고 싶어. 그래. 그럼 간식 싸서 가자. 할머니가 지민이 좋아하는 김밥도 쌌어. 그렇게 매일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지민이는 저를 정말 많이 따르게 됐어요. 어느 날은 딸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지민이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좋대. 나 좀 서운한데?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편이 뿌듯하면서도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하지만 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제 삶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요. 3년이 흐르는 동안 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딸이 몇 번 용돈을 주려고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됐어. 됐어. 내가 손주 보는데 무슨 돈을 받아? 이게 엄마 행복이야. 주변 사람들도 저를 칭찬했어요.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죠. 요즘 세상에 저런 장모가 어딨어요? 3년 동안 공짜로 손주를 봐준다고? 진짜 대단하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지민이의 웃는 얼굴, 제 손을 꼭 잡고 할머니, 사랑해 하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했으니까요. 사위도 겉으로는 고마워했어요. 명절 때 오면 꼭 인사를 하고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곤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투가 조금 이상했어요. 진심이 담긴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달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에 전세 계약했어. 그래? 어디로 가는데?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 그리고 엄마, 미안한데 이제 우리끼리 살아보려고.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제 마음도 덜컥 내려앉았죠. 이사를 간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끼리 살아보려고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말이니? 지민이는? 지민이도 이제 초등학생 되잖아. 우리가 직접 키워보려고. 엄마도 이제 좀 쉬셔야지. 3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마치 누군가에게 설득당한 사람처럼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들렸어요. 며칠 후 사위가 혼자 집에 왔어요. 큰 쌀포대 하나를 들고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쌀 한 포대. 3년 동안 매일 손주를 돌본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쌀 한 포대였어요. 제가 바란 건 돈이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감사의 말 한마디, 따뜻한 포옹 한 번이면 충분했는데 사위는 쌀을 놓고 10분도 안 돼서 가버렸어요. 그럼 어머니, 건강하세요. 나중에 또 뵐게요. 나중에 또 보자고. 지민이는 언제 보냐고 물어볼 틈도 없이 그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뭔가 단절하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사를 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지민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딸에게 전화를 해도 바빠서 나중에라는 답만 돌아왔고 지민이와 통화하고 싶다고 해도 지금 학원 갔어라는 말만 반복됐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님, 이제 지민이한테 너무 정 주지 마세요. 뭐? 지민이는 저와 와이프의 아이예요. 너무 질척거리면 서로 곤란해집니다. 지민이도 자기 가족이 누군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요.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어요. 가족이 누군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요? 질척거린다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님은 저희한테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거리를 두셔야 해요. 지민이가 어머님한테 너무 의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락 좀 자제해 주세요. 그럼 끊을게요. 어머님도 본인 인생 사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서 힘이 빠져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도 못했어요. 남의 집 아이 질척거린다. 거리를 둬라. 3년 동안 제가 쏟은 사랑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챙긴 밥이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한 그 시간들이 전부 질척거림이었다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뭔가 이상하다고요. 며칠 후 딸이 급하게 제 집에 들렀어요. 회사 서류를 급하게 찾아야 한다며 예전에 맡겨둔 짐가방을 가져갔는데 그 과정에서 사위의 가방도 함께 왔어요. 딸이 급하게 나가면서 그 가방을 놓고 간 거죠. 엄마, 이거 좀 보관해줘. 내일 다시 올게. 저는 가방을 거실 구석에 두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청소를 하다가 가방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원래는 남의 물건을 뒤지는 사람이 아닌데 뭔가 하얀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동복지시설 위탁 동의서. 뭐라고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지민이를 보육원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장기 위탁으로요. 더 충격적인 건 딸의 서명란에 적힌 사인이었어요. 저는 딸의 서명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평생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서명은 딸 것이 아니었어요. 흉내를 냈지만 확실히 달랐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위가 딸 몰래 지민이를 시설에 보내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그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다른 서류들도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 중에는 정부 지원금 신청서도 있었어요. 모두 지민이를 시설에 보내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었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사위는 지민이를 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딸과 재혼할 때부터 그 아이가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예요. 3년 동안 무료로 아이를 맡기고 이제는 아예 아이를 없애버리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과정에서 정부 지원금까지 챙기려고 했던 거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계산적일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그 일이 일어났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깊은 밤이었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누가 이 시간에 왔을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온몸이 젖은 채 서 있는 지민이가 있었어요. 지민아! 아이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떨고 있었어요. 제가 얼른 아이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는 어떻게 혼자 왔어? 할머니, 지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말했어. 나 이제 짐이라서 멀리 보내야 한대. 뭐라고? 아빠가 엄마한테 큰 소리로 말했어. 지민이 때문에 우리 인생이 꼬인다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아이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울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아빠가 소리 질렀어. 나보고 방에 들어가래서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창문으로 나와서 할머니 집에 왔어. 근데 난 집 아니지. 난 할머니 가족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민이를 꼭 안았어요. 그래. 내가 짐일 리가 없지. 너는 할머니의 소중한 가족이야. 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죠.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때구나. 가만히 있으면 이 아이가 정말로 어디론가 보내질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지민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행동을 시작했어요. 먼저 지난번에 찍어둔 서류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죠. 혹시 이런 서류를 누가 위조해서 아이를 시설에 보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해요.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신고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딸아이를 보호할 방법도 생각해야 했어요. 며칠간 저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사위가 아동복지기관에 전화하는 걸 녹음했어요. 제 오래된 핸드폰을 지민이 가방에 몰래 넣어뒀거든요. 그 핸드폰으로 사위의 통화 내용이 녹음됐어요. 네, 제 아내의 전 남편 아이인데요. 저희가 더 이상 양육이 어려워서 위탁을 맡기려고 합니다. 지원금 관련해서도 상담하고 싶은데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됐거든요. 다음으로 제가 한 일은 법률 상담이었어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서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따님을 먼저 보호하셔야 해요. 제 딸을요? 네, 따님 명의로 된 재산이나 계좌가 있다면 지금 당장 보호 조치를 취하세요. 그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은행에 갔어요. 제 통장에 있던 돈 전부를 딸 명의로 된 비밀 계좌로 이체했어요. 그리고 딸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사위가 눈치챌까봐요. 일주일 후,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아동학대 혐의와 서류 위조 혐의로요. 제가 가진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사위의 집에 갑작스러운 방문이 있었고 사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왔습니다. 혹시 지민이라는 아이가 여기 사나요? 네, 그런데요. 그리고 이 서류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게 본인이 작성한 게 맞나요? 사위는 말문이 막혔대요. 자기가 작성한 걸 부인할 수도 없고 인정하자니 위조 서류라는 게 드러나니까요. 결국 사위는 조사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밝혀졌어요.
사위는 지민이를 시설에 보내고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딸 몰래요. 대출도 그런 혜택을 노린 거였고요. 더 충격적인 건 사위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나쁘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장모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아이를 붙잡아서 힘들다고, 아이 교육에 방해가 된다고요.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면서 말이에요. 금융거래도 조사 대상이 되면서 사위가 전세자금으로 넣으려던 돈이 묶였어요. 집도 이를 위기에 처했고 회사에서도 이 일이 알려지면서 사위는 점점 고립됐어요. 사실을 알게 된 딸이 제 집으로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엄마, 나 왜 이제 알았을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딸을 일으켜 세웠어요. 됐어. 내가 몰랐던 거잖아. 엄마, 나는 진짜 몰랐어.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딸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독립하자는 줄 알았어. 우리끼리 살아보자고 했을 때 나도 엄마한테 너무 의지한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 그래서 동의했어. 근데 알아. 내가 나쁜 게 아니야. 엄마, 지민이는 어디 있어? 방에서 자고 있어. 그 애도 많이 힘들었으니까. 딸은 방으로 들어가서 지민이를 한참 안고 있었어요. 저도 함께 들어가 그 모습을 지켜봤죠. 엄마, 나 이혼할 거야. 그래. 그게 맞아. 미안해. 엄마,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됐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며칠 후 모든 게 정리됐어요. 사위는 아동학대 혐의와 서류 위조로 처벌을 받게 됐고 딸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제가 딸 명의로 옮겨둔 돈 덕분에 딸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죠. 지민이는 그동안 겪은 일들 때문에 한동안 악몽을 꾸었어요. 밤에 자다가 깨서 울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와 딸이 곁에서 계속 사랑을 주자 점점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어느 봄날 오후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저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나 이제 진짜 우리 집에 있어도 되는 거야? 아이의 눈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혹시라도 또 어디론가 보내지는 건 아닌지, 자기가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지민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눈물을 삼키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집이란다. 그리고 할머니가 살아있는 한 너를 보내는 일은 절대 없어. 넌 우리 가족이야. 영원히. 지민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안겨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지민이. 그날 저녁 딸과 지민이 그리고 저 우리 셋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사였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됐을 때는 다시는 이런 행복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금 제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손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시간들이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다는 건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용기를 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지민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살아야 할 이유구나. 이 아이의 할머니로 남는 것.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구나 하고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구나 하고요.